지금 또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전세 에스크로 제도잖아요. 이렇게 되면 행정상으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연장이 됐을 때 어쩔 수 없는 전세 사기범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집주인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를 주고 싶다 하더라도 즉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그런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전세입자 구하기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은 맞추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가면 그런 식으로 할 거라면 전세를 줄 이유가 없어지는 그쵸? 거잖아요. 네. 풀팽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전세 시장도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네.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전세 구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집주인들이 지금 전세를 잘 안 주려고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집주인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입장에서는 사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한 3%대 초반 또는 중반이거든요. 네. 그럼 그 전세금을 받아서 예금으로 예치한들 뭐 월세 받는 거에 비해서 큰 이득이 별로 없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전세 에스크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즉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 계좌로 넣어놓고 네. 나중에 나갈 때 그걸 돌려주는 형태를 또 도입 여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상으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연장이 됐을 때 어쩔 수 없는 전세 사기범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그러니까 네. 그런 위험까지도 이제 별로 가지고 가고 싶어하지 않고 지금 전세 주면 2년 또는 또 갱신권 쓰면 4년인데 그 이후에 이러한 정책들이 또 도입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 나는 골치 아픈 거 싫어. 그리고 전세입자도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 많이 못 받는데 라고 네. 하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로 또는 반전세로 가려는 게 훨씬 많아지죠. 그 아까 말씀하신 전세 에스크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네. 있는데 물론 뭐 100%를 다 뭐 맡겨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일부 뭐 10%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 본질적으로 가면 그런 식으로 할 거라면 전세를 줄 이유가 없어지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더 빠르게 전세가 좀 사라질 수가 네, 있다. 네. 요즘에 그런 대부분 반전세 쪽으로 많이 네, 가는 반전세랑 월세가 훨씬 많습니다.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대출 받는 분들도 네. 대부분 이제 뭐 반전세 계약, 뭐, 그러니까 뭐 5억에 15만 원 뭐 네.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하고 있는 네. 경향을 좀 보인다. 전세를 다시 주는 집주인들이 많아질 확률은 별로 없을까요? 집주인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를 주고 싶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잔금일과 동시에 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없잖아요. 네. 그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세 에스크로 이러한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전세란을 또 걱정하는 그러한 집주인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전세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벼운 반전세나 월세 그렇다고 해서 또 월세 위주로 또 가기를 그렇게 또 선호하지도 않는 게 이게 또 세금적인 부분에 있으면 또 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도 사실은 전세 주기 좋은 그 집주인도 원하는 선호하는 집주인도 세입자가 안 되는 세입자 네. 조건으로 인해서 안 돼서 전세를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627 대책 나오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신축 아파트 네. 입주할 때 전세 뭐 맞추는데 네. 그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 네, 네. 이게 지금 현재도 그대로 이어지고 네, 있나요? 맞아요. 거의 그래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사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좀 회피하는 목적으로 그다음 이제 넣기도 하고 이런 형태도 있는데 사실상 등기를 하려면 그만큼의 돈이 다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청약이나 분양권 이제 투자를 하셔서 전세 보증금 받아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큰 피해자다. 또는 만약에 동시 세팅을 하려면 현금만 충반한 즉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그런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전세입자 구하기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은 맞추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1월 1일에 이전하고 네. 1월 2일에 전세가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네, 그렇게 받아주는 은행들이 있어요. 한 2, 3일 정도 텀 주면. 근데 이게 점점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 매매의 것과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그 시기 자체를 지금과 같이 2, 3일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뭐 3개월 이렇게도 3개월 정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 그렇게 거 될 할 것 확률 같습니다. 높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갭 투자를 또 막겠다는 네. 어떤 논리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그 신축의 그 뭐 올 전세 이런 것들 매물도 뭐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이제 구하기가. 현금만 있는 전세입자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좀 싼 맛에 들어가는 네.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매물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매물들도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이미 잔금을 냈기 때문에 나는 전세 제대로 시세대로 받을 거야 그쵸. 하는 오히려. 분들도 많아지잖아요. 네. 그런 영향이 지금 지속되고 있군요. 네. 요것도 좀 풀리거나 뭐 그런 기조가 없나요? 왜냐하면 이 정부 자체가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냈다는 것 자체가 비실거주에 대한 즉 갭 투자에 대한 거는 전면 차단하겠다라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게 빨리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대책이 그게 있었잖아요. 1주택자인데 뭐 전세 대출 받는 거. 이럴 때 뭐 3억도 나와던 것들 다 맞아요. 2억으로 낮춘. 네. 요거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맞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SGI 같은 경우, 즉 서울 보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가 3억까지도 최대 대출을 네.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뭐 HF든 SGI든 허그든 다 2억 원으로 일원화가 됐죠. 근데 서울 수도권이고요. 지방에서는 여전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억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627 대책은 다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고요. 지방은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고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까지는 대출이 나오니까 뭐 보증금 뭐 한 2억 5천이나 뭐 3억, 3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네. 뭐 3억에 얼마 뭐 반전세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이래저래 반전세가 많이 늘어날 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네요. 네. 근데 이 반전세가 늘어나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매도 분들한테는 장단점이 있는 게 이렇게 못 맞추는 분들이 급매로 뭐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적으로 되게 탄탄한 집주인들만 남잖아요. 네. 그럼 뭐 비워놔도 그만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빈집이 점점 더 늘어날까봐 전 그것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화가 되면은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그냥 비워버리는 네. 사람들. 보증금 2억이니까 그냥 비워주겠다. 네, 뭐 머리 이렇게 아픈 되는 거 거죠. 싫다. 나는 비워둘 거예요라는 그런 사실 비워둘 예정 이렇게 해서 대출 접수 양식이 들어오는 경우도 아, 그래요? 있어요. 그냥, 오히려 네. 그러니까 새낀 매물들은 팔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지금과 같이 나는 갈아타기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낮춰도 새끼어 있으니까 안 들어와. 그러면 월세 입자한테 좀 이사비 주면서 좀 매도를 빨리 한다거나 또는 공실로 맞춰놓고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공실로 해놔야지만 사실 팔기 쉬우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빨리 올라가는 게 더 급하니까. 네. 전세 대출에 DSR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 원금은 임대인, 뭐 이자는 임차인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네. 요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계속 뜨거운 감자고 이것 또한 97 대책에서 언제든지 도입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입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세입자에게 DSR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전세 보증금 전체를 거의 무이자 대출로 쓰고 있는 건 임대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전체가 대출 한도로 잡혀버리면 네. 다른 대출을 또 못 받게 되는 그러한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DSR 계산을 또 도입을 할 것인가. 지금은 사실 이자 상환 능력 정도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자체가 우리가 DSR 계산할 때는 만기가 짧은 상품이 굉장히 불리해져요.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24개월 또는 뭐 3년 제품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고 그러면 24개월로 나누었을 때 DSR을 굉장히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뭐 대출 못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자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뭐 실질 만기나 또는 뭐 30년 또는 40년으로 해줄 건가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가 돼봐야 이 영향을 좀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임대인한테 DSR 뭐 원금으로 적용을 만약에 한다, 뭐 신용대출처럼 10년으로 간주하고 만약에 한다 하면은 이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 사람은 이제 대출을 못 주택담보대출은 받는 이제 거죠. 안 나온다는 네. 수준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최대한 말 안 하고 싶은. 뭐 네. 이런 것들까지 이제 탈탈 털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꽤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사실상 이 전세자금 대출이 사라지고 전세 자체를 굉장히 원흉으로 보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네. 강하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자체도 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원흉인가? 이거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네. 뭐 압구정이나 반포 같은 곳에도 전세입자가 현금 전세입자도 많고 거기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한들 1금융권에서는 무주택자 기준 5억 가지고 그쵸? 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비율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매매가는 계속 동반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고 네. 지방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방에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지금 지방이 불장이냐? 또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원흉이라기보다는 다른 뭐 공급 부족이라든지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적용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이것 때문에 막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일원화된 정책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지금 전세를 구하고 있는 분도 있고 네. 뭐 지금 만기가 와서 이제 앞으로 구해야 될 분들도 있는데 네. 전세 쪽은 대출 뭐 어떤 이자 이런 거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3%대 초중반 정도 형성되고 있어요. 초중반 정도. 네, 네. 근데 물론 개인에 따라 1주택자인지 또 무주택자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신용점수나 소득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초중반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 만약에 이금융권에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4%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융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은 어떤 뭐 상황이셔서 받는 지금 거예요?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데 5억 말고 그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네. 또는 내가 1주택자인데 2억 이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다주택자인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 그 이런 말은- 분들은 모든 이금융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지점에서 받아주는 은행에서 하는데 이런 분들도 조금 까다로운 게 보통은 다 전세권 설정하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매도인의 협조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집에 이렇게 설정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집주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많은 양이 있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과 상관없는 상품들도 있는 거예요? 전세 관련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는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이 1금융권에서는 안 네. 되는데 2금융권에서는 가능한 방법으로 풀어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억이 한도여도 뭐 예를 들어 7억이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 해도 그 나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자 상환 능력이랑 소득을 더 강화해서 심사하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네. 되는 곳이 뭐 혹시 많진 않지만 있다. 네. 그럼 앞으로 이런 정부 정책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전세 매물은 점점 좀 줄어들 것 줄어들고, 같다. 네. 그렇게 보시죠. 왜냐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세금적인 것도 그렇고 대출적인 것도 메리트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임대가 나오는 매물도 별로 없고 보통 우리가 입주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실상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좀 가격을 동반 하락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거의 막혀가고 있고 신축 자체의 공급 자체도 뭐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렇게 공급 자체의 속도도 늦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러한 전세 에스크로라든지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자체의 보증 비율 축소라든지 그리고 DSR 강화로 인해서 심사 능력이 강화되어 버리면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시장 상황이 전세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고 전세 자체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많은 그래서 네. 한 번 전세가 나오면 또 전세가가 상승되어 버리는 약간 그런 왜곡된 그런 시장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도 어렵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 거래를 못하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세의 대체제가 또 월세이기 때문에 월세 상승도 같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월세도 좀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월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월세를 또 전월세로 전환시키면 또다시 또 전세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세가 없어진다고 해서 월세로 간다고 해서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아예 뭐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없애라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피해는 또 금융소비자 약자들이 보는 그런 게 또 펼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든 뭐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다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나마 부모님들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좀 이렇게 뭔가 거래도 하고 전세도 살고 하는 거고 웬만한 분들은 뭐 월세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악이고 원흉이 있고 나쁜 것이다 이러한 그런 편견이 깨지지 않는 이상 대출은 사실상으로는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안전한 레버리지 수단인데 그러한 안전한 수단을 잘 활용하는 방법과 능력 저는 이제 그걸 대출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출력을 좀 기르는 방법 방향으로 좀 이게 사회가 나가면 좋겠는데 보통은 아직까지도 대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런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 자체가 그냥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라, 더 옥죄라 이런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더 대출 받아서 아직도 뭐 영끌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이나 인식이 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러한 대출은 점점 더 줄어들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